수능 때 몇 개 틀렸어요? 그래도 전부 1등급은 받았던 것 같아요. IQ 몇이에요? 검증 IQ 몰라요. IQ가 좋았다면 네. 수학이 27점은 안 나왔겠죠. 과목별 투자할 시간의 가중치를 정하는 거예요. 결국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책은 바로 압축 공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이 책에 등장한 총 30명 중 네. 9명에 대한 이야기를 네. 살펴봤는데 네. 사실 이 9명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님께서 정리해서 적으셨겠지만 네. 작가님께서 공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공부법들도 그 인터뷰 중간 중에 저는 녹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비슷한 책을 썼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다 해서 꼭 그 인물의 이야기가 다 적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내가 동의하고 네. 내 생각도 덧붙이고 그런 네. 것들이 담기는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작가님의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이 작가님께서 원래 또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 아니시라고 고등학교 때 네. 첫 시험 수학 점수가 27점 일반고예요 자사고예요? 저는 자사고입니다. 아 자사고니까 약간의 반응을 네.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거. 네,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일반고로 치면 한 6, 70점. 네, 근데 그때 시험 평균 점수는 애들이 한 70에서 80점이었어요. 아. 제가 27점. 진짜 압도적으로. 낮았네요. 네. 또 왕따였다고. 네.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네네. 친구들이 나쁜 애들이라서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성적이 되게 안 오르고 네. 동시에 이제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앓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약도 먹고. 아 진짜 약까지? 네네네. 한 치료를 1, 2년 받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네네. 저희는 8명이 3방을 썼거든요. 아. 근데 방이 되게 좁았어요. 이제 애들이 막 처음에 많이 뭐 밤에 떠들면서 이렇게 속된 말로 노가리 깐다고 하죠. 그렇게 떠들면서 막 잠 안 자고 이러면은 싸우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한 새벽 3시쯤 되면 그 기숙사 방에서 이제 거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지고 맞아 너무 시끄럽죠. 이제 잠을 자도 어떤 애는 이를 갈고 이 갈고 어떤 애는 코 코 골고 어떤 애는 진짜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잠꼬대로 쌍욕을 해요. 저는 되게 예민해가지고 귀가 예민해가지고 거의 매번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랑 다투는 일도 잦아지고 왜 혼자 그렇게 유독 예민하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별명이 조사감이었거든요. 아, 사감 선생님들처럼 조용히 시킨다고.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등학교 1학년 때 힘들었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갖고 했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처음 와서 아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고 그때 굉장히 좌절을 했죠. 그래서 사실 학교도 자퇴하려고 했었고 네. 생각해보니 자퇴해도 별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시작하자 이러면서 치료받고 이러면서 좀 많이 나아졌고 오히려 공부 양은 줄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거치면서 고2 때는 성적이 많이 올라서 잘 나왔을 때는 한 전국 11등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전국 11등. 네네. 와. 수능 때 몇 개 틀리셨어요? 그래도 전부 1등급은 받았던 것 같아요. 전부 1등급 받았으면 네. 10문제 이상 틀리진 않았겠네요. 그 정도 왜냐면 저희 때 좀 어려웠어요. 아. 네. 수능 만점자가 없었어요 저희 때. 아 없었어요? 네네네. 아, 하긴 만점자였으면 저를 만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정치경제 네. 철학과에 네. 전공하시고 네.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잖아요. 네네네. 본인도 어쨌든 이 책에 담긴 인물들처럼 네. 공부법을 얘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네. 공부 계획 어떻게 좀 세워야 됩니까? 공부 계획, 저는 이거를 사실 공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체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5단계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5단계. 목표,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전략. 세 번째가 계획, 네 번째가 실천, 다섯 번째가 피드백인데 각각의 요소별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 네.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까 그 네. 거꾸로 생각하기 얘기하면서 이제 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인데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전략과 계획을 약간 퉁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략이랑 계획은 좀 달라요. 전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그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면 계획은 시간을 베이스로 언제 어떤 순서로 할 건지가 계획인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재를 볼 때 A, B, C 중에서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C인데 A를 풀고 있다는 거는 계획적인 것보다 전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부터 일단 제대로 정해야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 정해져야 좋은 전술이 나오는 건데 그냥 이 전략적인 접근 없이 전술만 고민하게 되면 뭔가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부분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지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 이거에 대해 접근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계획인데 수능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3년 또는 2년, 1년 단위로 내가
이 3개월 단위 정도로 해서 작은 목표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 상태가 4등급이다 네. 라고 했을 때 한 번만에 1등급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은 없어. 3개월에 등급 하나씩 또는 6개월에 네. 등급 하나씩 작은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전략과 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전략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전략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시기별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60, 70%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지만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공부가 실제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이제 주간 계획을 우리가 좀 제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주간계. 일단 첫 번째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많은 학생들이 되게 해야 될 거 또는 하고 싶은 것들 목록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못하냐면 결국 주어진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나를 너무 계획을 세울 때 나를 너무 가대평가. 네, 맞아요. 실제로 내가 뭐 수업 시간이 얼마 걸리고 학원 수업 얼마 걸려서 내가 순수하게 얼마 공부할 수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늘 계획과 현실이 이렇게 동떨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계획 세우는 법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학교 가는 시간, 학원 수업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뭐 화장실에서 응가하는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을 주간 단위로 재보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뭐냐면 과목별로 내가 어떤 과목을 더 하고 이런 늘 하다 보면 이게 늘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는 그 가용 시간을 두고 내가 과목별로 100%를 전체라고 했을 때 과목별 투자할 시간의 가중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은 국어 전체 시간에 국어 한 20%, 수학 40%, 뭐 영어 20%, 탐구 20%. 그러면 이미 과목별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해야 되는 시간은 그쵸. 정해져 있어요. 60시간에 40%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 수학 공부를 24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것도 나누어서 그럼 내가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문제집, 어떤 인강, 어떤 뭐 개념 참고서 복습 이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가중치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에 50%, 덜 중요한 거에 30%. 그럼 이미 24시간이 나왔으니까 그걸 다시 50% 하면 12시간. 그럼 난 일주일 동안 이 문제집에 12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주간 단위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총 자원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과목 또는 어떤 항목이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걸 기반으로 루틴을 정하면 사실 밸런스가 무너지는 일이 잘 없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항상 베스트 시나리오를 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늘 베스트가 아닌데 항상 최상값을 잡아놔. 네. 그래서 실패 많이 하잖아요. 진격의 거인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버릴 수 없으면 가질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은 버리고 포기하는 걸 잘해요. 맞아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알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한다는 게 사실 뭘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맞아. 건데 이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급한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이게 인생도 우리가 어릴 때는 뭘 더 가지려고 막 집착을 했던 것 같아. 네. 뭘 더 해야 돼. 네. 어떻게든 한 개 더 잡고 친구도 한 명 더 만나고 싶어서.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뭘 내려놔야지 네. 진짜 뭘 가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저 혼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네.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될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저는 뭐 엄청난 루틴으로 돌아갈 생각하는데 저는 딱 일어나면 딱 3가지 목표밖에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뭐 영상 누굴 촬영한다 그거 하나, 네. 그다음에 오늘 뭐 책을 어디까지 써야 된다, 네. 그다음에 오늘 뭐 편집을 해야 된다 이런 네. 거 있으면 딱 그 3개 말고는 네, 맞아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네. 거예요. 하면 좋은 거고 네. 안 되면 할 수 없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 3개는 달성을 해. 네. 이렇게 달성하다 보니까 그 다음 계획을 세울 때도 더 적극적이 되고 나 어차피 오늘 적어놓으면 될 거야 하는데 사람들이 베스트 컨디션을 짜놓으면 실패하면 안 하게 되고 계획이 없어지면 더 안 하게 되고 이게 최악의 악순환인 거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인풋이 1일 때 아웃풋이 다 1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화점에 20%의 손님이 80%의 매출을 뭐 책임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내가 모든 것이 다 1대1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또 내가 제일 취약했던 거 20%가 80%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20%를 잘 찾아내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성적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사고 갔으니까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지만 자사고에서는 상위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건 팩트잖아요. 이제는 어쨌든 서울대에 갔고 서울대 최고등 졸업하셨잖아요. 네. 그런 작가님께서 어려운 내용을 좀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법이 있다면 딴 거는 몰라도
암기는 좀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국 교육이라는 거에서 암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사실 저도 암기를 되게 잘했는데 내가 왜 암기가 잘 되지? IQ? IQ 몇이에요? 검증 IQ 몰라요. 저희 때부터 학교에서 검사를 하나 안 그래요? 알려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IQ가 좋았다면 네. 수학이 27점은 안 나왔겠죠. 그렇지. 네. 사실 수학 IQ 진짜 관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봤을 때 IQ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런 애들 있어요. 진짜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 성적 잘 나오는 애들. 있어요. 또 진짜 열심히 하는데 결국 재수 삼수했는데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룬 친구들.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늘 저도 관심이 많았고 제가 공부하는 것도 주변 친구 공부하는 것들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 교육학과 전공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교육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왜 암기가 잘 됐는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교육학에서는 구조화, 맥락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거를 더 쉽고 빠르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집의 전체 설계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설계도 안에서 일단 우리 집에 방이 몇 개인지 맞아요. 각각의 방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데 그럼 이제 일단 제일 큰 방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려면 제일 큰 방 안에 제일 큰 가구가 뭐가 있지? 예를 들면 침대가 있겠죠? 네. 그럼 침대를 생각하면 아 침대 앞에는 뭐가 있지? 침대 옆에는 뭐가 있지? 그쵸, 그쵸. 침대 뭐 반대편엔 뭐가 있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큰 거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쳐나가면 사실은 네. 거꾸로 보면 다 묶여 있는 거죠. 아. 하나의 설계도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 원리가 사실은 마인드맵의 원리거든요. 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내신 기간에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지문 막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네. 다 외우는 친구들의 주로 드러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지 안에 영어 문장이 몇 개인지부터 일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워야 될 것의 총 개수부터 일단 알고 있는 거. 몇 개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네. 하나를 기억하면 여러 개가 기억날 수 있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번호 외울 때 뭐 제 번호가 뭐 1, 2, 3, 4, 5, 6, 7, 8이라고 했을 때 1, 2 이렇게 따로 외우지 않잖아요. 1, 2, 3, 4, 5, 6, 7, 8 맞아. 뭐 연도 외울 때 1592년 임진왜란 할 때 네. 1592라는 게 하나의 정보로 들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것끼리 묶어야지만 내가 더 쉽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용규 변호사님 그 영상에서도 봤는데 아마 제 기억에 그 노트 그대로 뺏겨 적는 거 정말 안 좋다. 최악이다. 네. 왜냐하면 구조화라는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주어진 텍스트를 내 머릿속에서 내가 더 익숙한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어진 지식을 어떤 내 틀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거나 뭐 단권을 하거나 뭘 할 때 내 방식대로 구조를 잡고 제일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할 때 늘 그 곁에 목차를 옆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의 설계도 같은 게 사실 목차거든요. 근데 목차가 그냥 쓸데없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그 목차를 보고 교과서를 썼을 그쵸. 거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그 목차를 기반으로 이 내용을 외우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가고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최상위권 가려면 그 목차에 있는 내용을 나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오히려 목차를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건 내 지식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더 나간다 그러면 백지복습법 이런 거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걸 다 쓰는 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네. 효율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내가 백지에다가 그 재구성한 목차를 직접 안 보고 써보는 거는 그런 의미 있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건 완전히 다 쓸 수 있다 보면 완전 기억에 남은 거죠. 빡빡이는 네. 벌이에요, 벌. 네, 맞아요. 깜지라고 하죠. 네. 그냥 선생님이 내주신 벌적을 하는 거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거지.